오늘도 왔네요. 경비실 아저씨의 말에 강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얀 택배 상자, 보내는 사람은 이번에도 어머님. 아유, 지은 씨 시어머님은 왜 이렇게 택배를 자주 보내세요? 경비 아저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주도에 계신 지 3년째인데 이 택배들은 서울에서 발송됐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의문의 택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처음 택배가 왔던 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서두르던 그때 2주 전 엄마, 택배 왔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수민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머니가 보내셨대요.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만 해도 지은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인형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보내신 거라고? 근데 왜 서울 주소지? 택배 송장을 확인하던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보내는 사람은 어머님인데 발송지는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님은 분명 제주도에 계시는데.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울에 오셨어요? 아니, 난 제주도야. 왜 그러니? 아, 택배가 와서요. 어머님이 보내신 것 같아서. 택배? 내가 무슨 택배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의 눈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목에는 빨간 실로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지은의 손에서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했습니다. 인형의 목이 잘린 채로 왔고 거기에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도 이렇게 될 거야. 넌 우리 가정을 망쳤어. 하나씩 천천히 갚아줄 거야. 여보세요? 경찰서죠? 불안감에 떨며 신고를 했지만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협박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내는 사람도 특정하기 어렵고 CCTV도 확인해 보았지만 택배 기사님이 정상적으로 배달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의 말에 지은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인형이야? 수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이런 택배는 열어보지 말자. 알았지? 지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010. 인형은 마음에 드나요? 다음엔 더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지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날 밤 지은은 남편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2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더 이상해지고. 어제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왔어.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 생각은 해봤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폭력적이었던 전 남편과의 이혼. 그 후 현우를 만나 재혼했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서 지은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2년 전에 미국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보자. 이건 분명 스토커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 시간에 누구지? 현우가 조심스레 도어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여보, 안 돼요. 열지 마세요. 지은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보 뒤로 물러나 있어요. 상자 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인형이 있었고 붉은 물감이 드레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지은의 결혼식 사진을 오려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지은이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내 아이들 운동회지. 예쁜 빨간 리본을 선물해 줄게. 내 딸 수민이가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었지. 당장 경찰서에 가요. 현우가 택배 상자를 들고 나섰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드디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CCTV를 전수조사하고 택배 발송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쫓아오는 꿈. 엄마, 엄마, 수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기, 현관문 앞에 또 택배가.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현관문 앞. 이번에는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지은이 현우를 깨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지은과 전 남편의 신혼여행 사진. 하지만 사진 속 전 남편의 얼굴은 매직으로 검게 칠해져 있었고 지은의 얼굴 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 남편만 가지고 있던 건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제한, 사진 잘 받았나요? 다음은 현재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어제 수민이가 학원 다녀오는 길에 찍었어요. 빨간 원피스가 참 잘 어울리더군요. 여보, 수민이가 어제 입고 간 옷이 빨간 원피스였어요. 지은이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현우가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네, 강남경찰서죠. 어제 신고한 강지은의 남편입니다. 방금 또 협박성 택배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도어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똑똑, 똑똑. 엄마, 무서워요. 수민이가 지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현우가 용기를 내어 도어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이에요.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목소리.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5년 전, 이혼하기 전 매일 밤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지은아, 보고 싶었어. 전 남편 강민석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1504호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지은아, 왜 전화해? 나랑 단둘이 얘기하면 될 텐데. 문 밖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똑똑똑, 탕탕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한 장 전송되었습니다. 방금 찍은 듯한 현관문 앞 사진. 거기에는 전 남편이 서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안 그러면. 문 밖에서 전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은은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전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 너희가 행복해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보,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한대요.
현우가 작은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탕탕탕.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은아,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문 밖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때 내가 입은 흰색 원피스. 지은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택배 상자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같은 원피스야. 근데 이번엔 좀 특별해. 전 남편의 웃음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들렸습니다. 피로 물들였거든. 그때였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하얀 원피스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만이 놓여 있었고, 원피스는 붉은색 물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다음은 진짜 피로 물들일 거야.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사랑하는 당신의 전 남편이.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택배를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저기 보이시나요?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그림자가 2개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었던 걸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한 건 형사가 다른 날짜의 CCTV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위치에 그림자가 2개씩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혼자예요. 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 남편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맞아요. 민석이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민준이라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탈원했다는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형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민준이. 여보세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형이 많이 달라졌죠? 제가 말렸는데. 하지만 형은 절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민준아, 내가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사실 제가 지금 형과 함께 있어요. 3년 전부터.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형이 미국 간 게 아니었어요. 저랑 같이 정신병원에 있었죠. 제가 형을 데려갔거든요. 경찰이 재빨리 통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형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때부터 형이 이상해졌어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형을 못 말려요. 형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지은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받아볼까? 전화기를 뺏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은아, 민석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네. 이번엔 진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수민이의 학교 앞.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민이,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우가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3학년 2반 강수민이 지금 교실에 있나요?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에 외삼촌이라는 분이 데리고 가셨는데요. 뭐라고요? 경찰서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즉시 수민이 사진 전국 배포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CCTV도 확인 중입니다. 그때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수민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준대. 카메라가 돌아가자 민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수민이 지키고 있을게요. 형이 너무 이상해져서. 그때 갑자기 민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화면이 흔들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여보, 저 놀이터 알아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파트 뒤편 공원이에요. 경찰차 3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지은과 현우도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놀이터에는 그네에 걸려있는 수민이의 빨간 리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는 누군가가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재회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민석. 수민아, 수민아, 수민아. 지은이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새로운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수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수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민석과 민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하지만 한쪽의 눈빛은 광기가 서려 있었고 다른 쪽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약속했잖아요. 수민이는 건드리지 말기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 민석이 섬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널 정신병원에서 데려왔는지. 네? 난 내가 필요했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광기 어린 톤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택배들. 절반은 내가 보냈고 절반은 내가 보냈지. 경찰이 CCTV를 아무리 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그럼 내가. 그래, 넌 내 완벽한 범행의 도구였어. 형, 그럼 그동안 내가 배달한 택배들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다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배운 도의 실력으로 만든 인형들. 완벽했어. 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형이 나를 믿어줘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치료? 넌 여전히 아파. 날 따라하고 날 모방하고. 그게 내 병이잖아. 쌍둥이라서 더 심했던 내 병이. 경찰이 즉시 주변 창고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민준아. 우리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 똑같이 복수하자. 민석이 수민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형, 민준이 수민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가 감히. 민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어요. 뭐라고?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형, 전 더 이상 형의 꼭두각시가 되기 싫어요. 3년 동안 형이 절 이용한 거죠? 제 병을 이용해서. 민준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진단서였습니다. 이건 형의 진단서예요. 형이 절 정신병원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형이 저와 함께 입원해 있었던 거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수님과 이혼하기 전부터 형이 받았던 정신과 치료 기록이에요. 닥쳐. 그만해. 민석이 갑자기 수민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아파요. 삼촌,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제발 수민이는 놓아주세요. 그동안 형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형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뒀어요. 택배를 보낼 때마다 협박 문자를 쓸 때마다 민석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민석의 웃음소리가 점점 관기 어린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형, 전 형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형을 구하려는 거예요. 민준이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석의 손에는 어느새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구해? 날?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 경찰이 오면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정신병력이 있는 동생이 형수님에 대한 집착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완벽하잖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절 퇴원시켰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물론이지. 넌 내 완벽한 대역이었어. 똑같이 생긴 얼굴, 비슷한 목소리. 거기다 정신병력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범인이 어디 있겠어? 그때 수민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손에 상처가 있어요. 민석과 민준이 동시에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형은 오른손에 화상 자국이 있죠. 하지만 전 민준이 자신의 깨끗한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CCTV에 찍힌 모든 장면, 경찰이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민석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광기 어리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전부 계획했어. 하나부터 열까지. 민석이 칼을 수민이의 목에 더 바짝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고 내가 얼마나 미쳐갔는지 알아?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경찰이 왔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늦었다고. 민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 내가 이 창고에 설치한 특별한 선물이야.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가족 사진 찍자고. 설마 폭발물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제발. 수민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 지은이가 날 버리고 나온 아이야. 이게 바로 증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민석아,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라고? 넌 날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난.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내가 보낸 택배를 받을 때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그때 민준이 수민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수민이를 민석의 소나귀에서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배신자. 민석이 리모컨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 죽자. 다 같이 죽자고.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특공대의 저격수가 쏜 총알이 민석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안 돼.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특공대가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민석은 체포되었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지은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경찰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도 체포하세요. 전 형의 공범이에요. 잠깐만요. 지은이 민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끝났을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민석은 3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먼저 쌍둥이 동생 민준을 정신병원에서 데려와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6개월 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준비한 택배의 내용물들, 협박 문자의 발신 기록, 창고에 설치한 폭발물의 증거, 심지어 민석의 정신과 치료 기록까지. 사실 전 형이 미워요. 민준이 조사실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저를 자기 뜻대로 조종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형 때문이었는데 형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형사들은 민준의 자백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형이 저를 인정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형이 계획을 세우는 걸 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잔인해져 갔어요. 수민이를 노리기 시작했을 때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조사실에서는 민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소견이 나왔습니다. 민석 씨의 경우 오래된 망상장애와 함께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었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오히려 많이 호전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민석의 집을 수색하던 중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20년 동안 쓴 일기장들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동생이 날 따라했다. 옷도 말투도 심지어 내 여자친구한테 고백까지. 언제까지 나를 따라하려는 거야? 난 내가 싫어. 내가 미워. 2010년 8월 21일. 지은이가 나타났다. 드디어 내 인생에 온 첫 번째 행복. 근데 오늘 동생이 지은이를 쳐다봤다. 저 눈빛. 또 날 따라하려는 거야?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2019년 12월 24일. 드디어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어. 동생의 병. 그래, 동생의 병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날 따라하고 싶어하는 동생의 강박. 이번엔 내가 동생을 조종해주지. 이건 형사들은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석의 집 지하실에서는 더 끔찍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은의 일상을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 수민이의 학교 생활을 기록한 노트, 정교하게 만들어진 저주 인형들, 그리고 폭발물 제조 흔적. 이건 단순한 질투나 복수가 아닙니다. 프로파일러가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은 병적인 집착이에요. 쌍둥이인 동생에 대한 왜곡된 증오가 지은 씨에 대한 집착과 뒤섞이면서 그때 민준이 경찰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형이 저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지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민준이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넌 내 완벽한 분신이 될 거야. 지은이가 날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난 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형, 그게 무슨... 모르겠어? 난 내 병을 이용한 거야. 내가 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병적인 집착을. 완벽해.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있을까? 민준, 그럼 그동안 절 찾아와 준 것도... 물론이지. 난 내가 필요했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들은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입니다. 민준이 USB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이 유치원 시절부터의 모든 일과표, 지은의 새 남편 현우의 회사 출퇴근 기록, 아파트 평면도와 폭발물 설치 계획,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살인 후 도주 계획까지. 형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를 데려온 것도 택배를 보낸 것도 심지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 무슨 말씀이시죠? 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은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민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획 최종 단계. 민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할 것.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 폭발물 작동.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것처럼 위장. 실제로는 지하 비밀 통로로 도주주. 수민이를 데리고 국외 돕. 민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하지만 형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란 걸. 민준은 자신의 병원 치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 전부터 꾸준히 받아온 치료, 그리고 6개월 전 완치 판정을 받은 기록. 형은 제가 아직도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민석이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CCTV 화면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경찰서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수갑을 풀고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 중에 경찰서 도면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경찰서 주변을 탑사하면서 도주 경로를 완벽하게 외워뒀더라고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 새 남편.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지? 현우의 회사로 즉시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현우가 누군가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형은 현우 씨를 노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이는 어디 있죠? 민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까 병원에.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달려나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게 형의 진짜 계획이에요. 경찰차들이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형은 교통통제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알아요. 형이 수민이를 데려갈 장소를. 민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시절 살던 고아원이에요. 형이 늘 말했죠. 모든 건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찰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강 건너 오래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봐요. 폐허가 된 고아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검은 차 한 대. 멈춰요. 형은 건물 전체에 폭발물을 설치해뒀을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무서워. 수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민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근데 왜 날 버린 거야? 민석아.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버렸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버렸다고? 민석의 눈빛이 다시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나를 배신했어. 모두가 날 배신했다고. 형, 제발, 이제 그만해요. 민준이 건물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동생도 왔구나. 우리 가족이 거의 다 모였네. 민석의 웃음소리가 건물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형,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이 고아원에서. 형이 절 처음 만났을 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그때 얘기는 하지 마. 아니요. 이제는 말해야 해요. 우리가 쌍둥이가 아니란 걸 형이 더 잘 알잖아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쌍둥이가 아니에요. 단지 같은 날 이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이었을 뿐이죠. 민준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은 제가 자신을 따라하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형이 제 유일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민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다고. 난 내가 싫었어. 내가 미웠다고. 날 따라하는 게. 날 동경하는 그 눈빛이. 그때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그래서 형은 절 정신병원에 보낸 거죠? 민준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날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형을 따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수민이를, 다른 손으로는 폭발 트리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이제 알아요. 형이 왜 그렇게 지은 씨에게 집착했는지. 민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가 형의 친부모를 찾아줬잖아요. 5년 전. 지은이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지은 씨. 형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몰래 형의 친부모를 찾아주려 했다는 걸. 하지만 그때 알게 된 진실이. 민석이 갑자기 관계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라고. 형의 친부모가 저를 버린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경찰들도, 지은도, 심지어 울고 있던 수민이도. 우린 진짜 형제였던 거예요. 피로 맺어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쌍둥이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내가 내 진짜 동생이었다니. 민석이 수민이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날 떠난 거야? 내가 동생을 저렇게 만든 괴물이라서.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가 변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넌 점점 더 민준이를 미워했잖아. 그래서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도망? 그래. 넌 도망갔지. 날 버리고 새 삶을 살았어. 민석의 손가락이 트리거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 여기서 끝내자. 그때 민준이 외쳤습니다. 형, 제발 수민이는 풀어줘요. 우리 둘의 문제잖아요. 둘의 문제?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버려진 아이들의 뒤틀린 운명의 이야기. 갑자기 민석이 수민이를 밀쳐냈습니다. 어서 엄마한테 가. 수민이가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석이 트리거를 높이 들었습니다. 형, 잠깐만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6살 때 형이 절 지키려다 다친 날. 민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날 다른 아이들이 절 괴롭힐 때 형이 절 감싸주셨죠. 그때 형의 등에 난 상처 아직도 있잖아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해. 형은 날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고,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날 빼앗아 갈까봐, 내가 형을 떠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날 정신병원에 보낸 거잖아요. 닥쳐.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민석의 손가락이 트리거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뒤에서 숨어있던 특공대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하지만 민준이 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지은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형,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왜 날 막은 거야? 민석의 손에서 트리거가 떨어졌습니다. 형이 절 지켜줬듯이 이번엔 제가 형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준아, 민석이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동생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민석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공대와 경찰들이 순식간에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총알이 생각보다 깊이 박힌 듯 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동생을 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넌 날 미워해야 하는데. 왜 날 구하려고 하는 거야? 형, 기억나요? 어렸을 때 형이 항상 하던 말,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라고.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증오와 광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형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재활치료가 잘 됐어요. 지은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 친부모님 찾았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아직.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네, 그동안 저희를 찾아다니셨대요. 고아원에 우리를 맡기신 게 빚쟁이들을 피해서였다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형. 어머님이 형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과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수민이가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석 씨, 지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용서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해요. 지은아, 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이상 관계도 집착도 없는 순수한 사과였습니다. 수민이가 민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학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민석이 놀란 눈으로 종이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예전에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엄마한테 고백했다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때 교도소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생 민준 씨의 탄원서와 정신감정 결과, 그리고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마지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음 주에 오신대요. 우리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면회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석의 떨리는 물음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교도소 정문 앞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 민준이 먼저 다가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의 말에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과 수민이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은 없었습니다. 이모부, 수민이가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친구 미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공부했어. 모두가 놀란 듯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은 과거의 아픔을 실어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수상한 택배 속 비밀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집착,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형제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상처, 왜곡된 사랑,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과거.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석 씨의 변화는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광기 어린 집착에서 진정한 후회와 속죄로. 그리고 이제는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결심까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풀지 못한 매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용기 내어 그 매듭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